차가운 가을비가 반지하 방이 좁은 창문을 쉴 새 없이 때렸다. 빗줄기는 마치 서유진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듯 거셌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낡은 이불 더미 속에서 곤히 잠든 딸 민지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만이 이 눅눅하고 절망적인 공간에서 유일한 온기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시선은 맞은편 벽에 걸린 달력으로 향했다. 오늘이 그들이 이 작은 방에서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붉은 잉크로 찍힌 법원의 최종 퇴거 통지서가 그녀를 조롱하듯 놓여 있었다. 내일 오전 10시 강제 집행. 모든 것은 그 남자 박태준 때문이었다. 3년 전 달콤한 말로 그녀를 유혹해 결혼했던 남편. 그는 도박과 무리한 주식 투자로 모든 것을 잃었다. 그것도 모자라 유진의 이름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썼다. 그리고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지옥뿐이었다. 낮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버텼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는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똑똑했고 강인했지만 거대한 빚의 굴레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했다. 바로 어제였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이 좁은 문을 부서져라 두드렸다. 그들의 협박은 이제 단순한 욕설을 넘어섰. 박태준이 네 명의로 돈을 썼으니 네가 갚아야지.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팔든가. 아니면 그 예쁜 딸내미는 어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눈앞이 하얘졌다. 그녀는 부엌칼을 움켜쥐고 민지가 깨어날까봐 부엌커로 목소리를 죽인 채 악을 썼다. 내 딸에게 손대면 당신들 목숨은 없어.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지만 그들은 분명 다시 돌아올 터였다. 민지를 지켜야 했다.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 달 전 식당에서 일할 때 우연히 받은 명함 한 장이 있었다. 새로운 삶, 완벽한 해결책, SJ 컨설팅. 그것은 수상쩍은 업체였다. 뒷골목의 소문으로는 특별한 만남을 주선한다고 했다. 절박한 여자들에게 돈 많은 남자들을 연결해주는 사실상의 위장결혼 중개소였다. 그때는 경멸하며 구겨버렸던 명함이었다. 하지만 지금 유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자존심, 도덕, 미래. 그 모든 것은 당장 내일 길바닥에 난게될 딸아이의 현실 앞에서 무의미했다. 그녀는 명함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그녀는 녹슨 싱크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한때 총명하고 유능한 재무 분석가였던 서유진은 없었다. 오직 빚에 쪼들리고 두려움에 질린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민지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추고 유일하게 남은 깨끗한 외투를 걸쳤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밖으로 나섰다. 빗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SJ 컨설팅 사무실은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그 이면에 숨겨진 낡은 상가 건물 5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계단을 오르는 내내 유진은 수십 번을 망설였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돌아가면 무엇이 기다리는가? 사채업자들의 광기 어린 눈, 그리고 민지의 절망뿐이었다. 5층 복도 끝 SJ 컨설팅이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팔러 온 것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값비싼 향수 냄새와는 어울리지 않는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부는 의외로 평범한 사무실처럼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날카로운 눈매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은 마치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듯했다. 서유진 씨, 프로필은 대충 들었어요. 상황이 아주 안 좋더군요. 김 실장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유진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기다리고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유진은 마른 입술을 핥았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실장은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그녀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유진 앞으로 밀었다. 좋은 자세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서류상으로 완벽한 아내가 되어줄 여자, 그리고 입이 무거운 여자.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가요? 유진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최소한 자신이 누구에게 팔려가는지는 알아야 했다.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김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좀 사정이 있어서 결혼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일 뿐. 당신은 그냥 정해진 기간 동안 조용히 아내 역할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평범한 회사원. 유진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평범한 회사원이 이런 음지의 계약 결혼을 통해 수억 원의 빚을 단번에 해결해 줄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질문할 힘도 권리도 없었다. 계약 기간은 1년, 계약금은 즉시 지급됩니다. 당신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금액이죠. 대신 계약 기간 중에는 남편에 대해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어떤 것도 알아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 유지 조항이 가장 중요해요. 김 실장은 유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어때요?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당신 딸과 함께 안전한 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거절한다면 글쎄요. 내일 당장 사채업자들이 당신 딸을 찾아가겠죠.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민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래. 이까지 자존심이 뭐라고?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 그녀는 속고 있었다. 무언가 거대하고 잘못된 함정에 빠져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서명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서유진 씨, 김 실장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다. 남편 될 사람은 내일 만날 겁니다.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니 걱정 말아요. 그녀의 미소는 기괴할 정도로 만족스러워 보였다. 사무실을 나온 유진은 비에 젖은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손에는 김 실장이 쥐어준 임시 거처의 열쇠가 차갑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삶을 팔아넘겼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싱글맘. 이제는 계약 결혼에 속아 넘어간 여자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결혼하게 될지 전혀 몰랐다.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김 실장의 말을 애써 믿으려 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발을 들인 이 세계가, 그리고 그녀가 만나게 될 그 평범한 남자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이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낡은 반지하방으로 돌아왔다. 민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유진은 딸아이의 곁에 누워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민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엄마가 꼭 지켜줄게. 퍼브예, 내일. 그녀는 남편이 될 남자를 만난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 채 절망과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빗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약속된 만남의 장소는 뜻밖에도 평범한 동네의 한적한 카페였다. 김 실장이 말한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설정을 강화하려는 듯했다. 유진은 어젯밤 임시 거처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민지를 단단히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아이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유진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카페 안쪽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와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단정하게 각 잡힌 어깨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에서부터 냉기가 느껴졌다. 유진이 다가가자 김 실장이 과장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아, 서유진 씨, 이쪽이에요. 인사하세요. 강지훈 씨입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유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먼 남자였다. 화려하게 잘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매는 지독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그는 비싸 보이지 않는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마치 그를 위해 맞춘 갑옷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강지훈. 그는 유진을,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민지를 아주 잠깐, 마치 무생물을 분석하듯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유진은 민지를 아는 채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자, 두 분 다 바쁘시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쪽이 본 계약서입니다. 서유진 씨가 어제 가계약서에 서명하셨으니 오늘은 이 본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유진은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수십 장에 달하는 법률 용어들이 빽빽했다. 그녀는 한때 재무분석가였다. 이런 문서를 검토하는 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계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꼼꼼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냥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어제 설명드린 내용과 같아요. 김 실장이 그녀의 행동을 재촉하듯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한 조항에 머물렀다. 을 서유진은 갑 강지훈의 신상, 직업, 가족관계 등 일체의 사생활에 대해 알려고 시도하거나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계약금의 10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10배. 그것은 그녀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 유지가 아니었다. 족쇄였다. 유진은 고개를 들어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너무 일방적인 조항 아닌가요? 강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불하는 겁니다. 서유진 씨는 돈이 필요하고 저는 조용한 아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교환하는 것뿐이죠. 그의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감정도 없었다.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면 되는 거죠?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가 드디어 유진과 눈을 맞췄.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은 우물 같아서 유진은 그 안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지정한 장소에서 내 아내 역할을 하면 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서유진 씨의 삶을 사세요. 단, 내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소유권 이전 계약에 가까웠다. 유진은 품 안의 민지를 더 꽉 끌어안았다. 민지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아이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아이는 유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을 물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내 눈에 띄게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김 실장이 아이를 돌볼 사람과 거처를 마련해 줄 겁니다. 그는 민지를 아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저 그쪽의 문제로 치부했다. 유진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 남자는 민지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위협도 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정말 평범한 회사원인가요? 그 질문에 처음으로 강지훈의 입가에 비웃음에 가까운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무역회사 재무팀에서 일합니다. 해외 출장이 잦아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을 겁니다. 그 편이 서유진 씨에게도 편하겠죠. 그것은 완벽하게 준비된 그러나 영혼 없는 대답이었다. 유진은 직감했다.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가 지금 진실을 요구할 처지인가? 그녀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지금 이 계약에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남자의 정체, 이 계약의 진짜 목적,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유진. 글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가 펜을 놓자마자 김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계약서를 낚아챘다. 동시에 유진의 낡은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고객님의 계좌에 50. 링링링. 영원히 입금되었습니다. 숫자 0의 개수를 세는 것만으로도 현기증이 났다. 그녀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하란 이래도 만져볼 수 없었던 거액이었다. 이 돈이 그녀가 방금 서명한 종이 한 장의 대가였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섰. 김 실장, 나머지 처리해요. 그는 유진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눈길도 더 주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갔다. 마치 방금 자신의 결혼 상대가 된 여자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이 김 실장은
싱크탱크에서 준비한 새 스마트폰과 열쇠 꾸러미를 유진에게 건넸다. 축하해요. 서유진 씨, 이제 사모님이네요. 이건 새 휴대폰이에요. 이제부터는 이걸로만 연락하세요. 예전 번호는 해지하시고요. 그녀는 유진과 민지를 검은색 세단에 태웠다. 차는 서울 외곽에 한적하지만 보안이 철저한 고급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깨끗했지만 가구가 거의 없는 모델하우스처럼 텅 빈 아파트였다. 이곳이 두 분이 지내실 곳입니다. 필요한 물건은 목록을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민지를 돌봐주실 베이비시터입니다. 김 실장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년 여성을 소개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준비되어 있었다. 김 실장이 떠나고 베이비시터가 민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유진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지긋지긋했던 반지하의 곰팡내 대신 새집에 화학약품 냄새가 났다. 그녀는 안전해졌다. 빚쟁이들도 퇴거 통지서도 이제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하고 차가운 아파트에 갇힌 새가 되었다. 유진은 새 휴대폰을 열었다. 연락처에는 강지훈과 김 실장 두 개의 이름만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아얻은 이 안전한 감옥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속았다. 평범한 회사원과의 계약 결혼이라는 말에 속았다. 오늘 만난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무게가 이 텅 빈 아파트의 공기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이제는 정체 모를 남자에게 팔려온 신부가 되었다. 계약으로 맺어진 결혼 생활은 기묘한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서류상 그녀의 남편이었지만 사실상 유령에 가까웠다. 그는 김 실장이 말한 대로 출장이 잦은 회사원처럼 행동했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항상 자정이 넘은 깊은 밤에 잠시 들렀다. 그가 올 때마다 유진은 잠든 척을 해야 했다. 계약 조항에 불필요한 대화 금지라는 항목은 없었지만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기운은 그 어떤 조항보다 강력한 경고였다. 그는 유진과 민지가 머무는 안방이 아닌 집에서 가장 작은 서재방에서 쪽잠을 자고 새벽같이 사라졌다. 그들이 부부로서 나눈 대화라고는 물 좀 주시겠어요. 정도가 전부였다. 그는 민지를 철저히 외면했다. 아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그는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다는 듯이 곧장 자신의 방으로 직행했다. 그 차가운 무관심이 유진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다. 덕분에 유진과 민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한 나날을 보냈다. 빚쟁이의 독촉도 곰팡이 냄새도 없는 깨끗한 아파트에서 민지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유진은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받아 밀린 잠을 자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으며 서서히 기력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분석가의 감각은 무뎌지지 않았다. 이 집은 모든 것이 이상했다. 냉장고는 항상 최고급 식재료로 채워져 있었지만 강지훈은 단 한 번도 이 집에서 식사한 적이 없었다. 그의 서재는 24시간 잠겨 있었고 그녀가 받은 생활비는 평범한 무역회사 재무팀 직원의 월급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였다. 그녀는 자신이 속았다는 확신을 굳혀갔다. 김 실장과 강지훈이 합작한 이 연극은 너무나 허술했다. 그들은 왜 굳이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가면을 써야 했을까? 유진은 자신을 이 집에 들인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하지만 10배의 위약금 조항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운명의 날은 계약 결혼이 시작된 지 한 달째 되던 날,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따라 민지가 낮잠을 길게 잤고 베이비시터는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참이었다. 유진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거실에 대형 TV를 켰다. 그녀는 습관처럼 경제 채널에 맞췄다. 화면에서는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SJ그룹 차기 경영권 분쟁 본격화, 강지훈 신임 대표이사, 이사회 장악. 유진은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남자의 얼굴. 강지훈 대표는
오늘 열린 주주총회에서 숙부인 강민석 부회장 측의 기습적인 경영권 탈취 시도를 막아내고 SJ그룹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제게는 32세의 젊은 총수가 이끄는 SJ그룹의 행보에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 속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서 있는 남자, 냉철한 눈빛, 굳게 닫힌 입술, 단호한 표정, 그가 입은 완벽한 검은색 정장은 그녀가 카페에서 봤던 칙칙한 회색 정장과는 비교도 안 됐지만 그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계약, 남편, 강지훈이었다. 무역회사 재무팀 직원, 해외 출장,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SJ그룹,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재벌, 그리고 그는 그 그룹의 총수, 대표이사였다. 유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광속으로 맞춰졌다. 그가 왜 그토록 비밀 유지를 강조했는지, 왜 평범한 회사원 연기를 했는지, 왜 아이를 철저히 무시했는지, 그녀는 분노보다 더 큰 배신감에 휩싸였다. 속았다. 그녀는 이용당했다. 재벌 총수의 비밀스러운 결혼 노름에 그의 신분을 가리기 위한 완벽한 방패막이로 팔려온 것이었다. 그녀의 절박함을, 민지를 지키고 싶었던 모정을 그들은 철저히 짓밟고 기만했다. 그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위약금 따위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만적인 계약의 진실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당장 강지훈을 만나야 했다. 그날 밤 유진은 민지를 재우고 잠든 척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았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강지훈이 평소처럼 지친 기색으로 들어섰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서재로 향하려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유진을 보고 우뚝 멈춰섰다. 안 자고 뭐합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어렸다. 유진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거실 중앙에 조명을 켰다. 밝은 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TV에서 본 그 대표이사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유진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강지훈 씨, 아니, SJ그룹 강지훈 대표이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자신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즉각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혹은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알아냈군요. 왜 속였죠? 재벌 총수가 왜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하면서까지 나 같은 여자가 필요했죠? 내 절박함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나요? 강지훈은 지친 듯 마른 세수를 했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재미라. 그런 유치한 이유가 아닙니다. 서유진 씨, 당신도 속았겠지만 나 역시 속았소. 무슨 뜻이죠? 유진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을 계획한 주범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김 실장, 그 중개업체 말입니다. 강지훈이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으며 단지 서류상으로만 조용히 존재할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여자를 찾아달라고 의뢰했소. 내 정체를 알면 안 되는 평범한 여자를. 그의 목소리에는 뜻밖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데려왔더군. 남편 빚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여자라는 사실을 나에게 완벽히 숨긴 채 말이오. 유진은 혼란스러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내 사정을 다 알고 몰랐소.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당신이 그저 조용한 삶을 원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안전을 대가로 계약 결혼에 동의한 여자인 줄 알았지. 당신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었다는 건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눈치챘소.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뒤였지.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무관심이 아닌 복잡하고 격렬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김 실장이 당신의 약점을 잡고 나를 협박할 미끼로 당신을 이용한 거요. 그들은 나에게 당신의 과거를 숨겼고 당신에게는 내 정체를 숨겼지. 완벽한 이중사기였소.
유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렇다면 그녀만 속은 것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재벌 총수 역시 수상쩍은 결혼 중개업체의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다.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계약을 한 거죠? 당신 정도의 사람이면. 강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재벌이라고 모든 걸 가질 수는 없으니까. 나에게는 시간이 없었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숙부에게서 경영권을 지켜내려면 나에게는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방패가 필요했소. 하지만 내 주변에는 나를 보고 결혼하려는 여자 대신 내 배경과 돈을 보고 달려드는 하이에나들 뿐이었지. 그는 TV를 바라보았다. 화면에서는 여전히 그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내 신분을 숨긴 채 완벽한 타인을 고용하려 했던 거요. 내 정체를 모르는 당신이라면 적어도 나를 배신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더 거대한 혼돈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았고 서로의 가장 민감한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싱글맘과 가족에게 배신당한 재벌 총수. 그들은 이제 중개업체의 농간에 의해 서로의 목줄을 쥔 공범이 되어버렸다. 공범이라고요. 유진은 강지훈의 말을 되뇌었다. 어처구니 없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재벌 총수와 함께 정체 모를 중개업자에게 노란한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당신은 속았다고 해도 모든 걸 가졌잖아요. 하지만 나는 유진은 목소리를 높이려다 잠든 민지를 생각하고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내 인생 전부를 걸었어요. 내 딸의 목숨을 걸고 이 계약에 서명했다고요. 당신의 그 사정 때문에. 강지훈은 그녀의 분노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사정. 그게 바로 내 강민석 부회장이요.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소파에 던졌다. 완벽하게 통제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피로와 분노가 처음으로 드러났다. SJ그룹은 겉보기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로 지목하셨죠. 하지만 실권은 내내 회사를 운영해온 강민석의 손에 있었소.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지. 내가 35이 되기 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야만 그룹의 모든 의결권을 완벽하게 상속받을 수 있어. 보수적인 이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였지. 유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결혼이 급했던 거군요.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조용히 유언을 충족시킬 아내가. 그렇소. 강지훈이 인정했다. 숙부는 내가 결코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할 거라 확신했지. 그는 내가 오만하고 독선적이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인간이라고 믿었으니까. 그는 내가 실패하고 자신이 합법적으로 그룹을 차지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김 실장에게 의뢰한 거야. 내 정체를 모르는 여자, 돈으로 매수되지만 내 사생활을 캐묻지 않을 조용한 여자. 하지만 그들은 내 뒤통수를 쳤지. 유진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정리했다. 강지훈 역시 절박했다. 자신과는 종류가 다른 절박함이었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김 실장은 왜 하필 나였을까요? 빚에 쪼들리는 여자가 당신에게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게 나도 의문인 점이요. 강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은 당신의 빚 문제를 나에게 숨김으로써 나를 협박할 완벽한 카드를 손에 쥔 셈이 됐지. 하지만 당신을 선택한 이유가 그저 그것뿐일까?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 보았다. 김 실장을 만났던 그 낡은 사무실. 그녀의 모든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여자의 눈빛.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라는 작자가 남긴 빚 때문에. 유진은 치를 떨었다. 그 이름. 박태준.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 그 인간은 도박 중독자의 사기꾼이었어요. 내 명의로 온갖 사채를 끌어다 쓰고 사라졌죠. 그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민지까지 위협했어요. 강지훈은 그저 듣고만 있었다. 한 여자의 불행한 과거사일 뿐. 자신의 전쟁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였다. 그 인간, 박태준. 유진은 복수심에 불타는 눈으로 말을 이었다. 분명 어딘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대단한 회사에 취직했다고, 주변에 돈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투자를 하라고 떠들고 다닌다더군요. 박태준. 강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반복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그 남자, 이름이 박태준이라고 했소. 네, 박태준. 내 인생을 망친 그 인간.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서재문을 열고 들어가 잠겨있던 금고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다. 그는 서류를 거칠게 넘기더니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한 남자의 이력서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 남자 맞소 강지훈이 서류를 유진의 눈앞에 내밀었다. 유진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뻔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얼굴. 지난 3년간 그녀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바로 그 남자. 박태준이었다. 어떻게 당신이 이 사람을... 박태준. 강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3개월 전 내 숙부 강민석 부회장의 개인 비서실 재무팀장으로 특채된 인물이요. 유진의 머리를 무언가가 강타한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박태준, 강민석. 두 개의 점이 하나의 끔찍한 선으로 이어졌. 그렇다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의 눈은 분노와 차가운 이성으로 번뜩였다. 우연이 아니었어. 김 실장의 중개도, 당신이 나에게 팔려온 것도,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이었던 거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박태준이 자신의 전처 서유진을 이용한 것이었다. 그는 강지훈이 비밀 결혼 상대를 찾는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리고 자신의 상사인 강민석을 위해 가장 완벽한 폭탄을 강지훈의 침실에 심어넣었다. 빚에 쪼들리는 여자, 아이까지 딸린 약점을 가진 여자. 그녀가 강지훈의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그녀는 돈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 계산했으리라. 혹은 그녀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강지훈의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가면을 산산조각 낼 수 있을 테니까 박태준은 서유진을 다시 한번 지옥으로 밀어넣으려 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상속전쟁. 그 한복판의 희생양으로 그자가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나를 팔아넘긴 거였어. 강지훈은 서류를 덮었다. 그렇소. 그리고 그는 지금 내 숙부의 뒤에 숨어 우리가 자멸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지.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속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가진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박태준과 강민석. 유진은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강지훈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충격적인 진실이 두 사람 사이에 거대한 협곡처럼 놓였다. 서유진은 자신을 팔아넘긴 전 남편과 그를 이용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숙부 사이에서 강지훈이 벌이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으로 던져졌다. 강지훈은 유진을 날카롭게 관찰했다. 그녀는 박태준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이었다. 그녀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그는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박태준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적의 적은 동료가 될 수 있었다. 계약은 파기해야겠소. 강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대로는 당신도 나도 위험해. 박태준과 내 숙부는 당신이 내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이 돈을 요구하며 나를 협박할 거라 계산했겠지.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줄 수는 없으니.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계약 파기. 그것은 다시 빚더미로 돌아가라는 말이었다.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파기라고요. 그럼 나는, 민지는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맺자는 거요. 강지훈이 그녀의 절망을 꿰뚫어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당신 딸의 미래까지 책임지겠소. 당신의 빚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대가를 지불하지. 유진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었다.
특히 이 남자에게는. 조건이 뭐죠? 내가 뭘 해주길 바라죠? 강지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왔다. 그것은 유진의 이력서였다. 박태준을 만나기 전 잘 나가던 투자전략 분석가 서유진의 기록이었다. 결혼 전 당신은 여의도의 스핑크스라고 불렸더군. 복잡한 재무제표 속에서 작은 거짓말도 귀신같이 찾아내는 최고의 분석가였지.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나 먼 과거의 이야기였다. 그 똑똑했던 여자는 박태준을 만나 처절하게 무너졌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지금의 나는, 지금의 당신은 복수심에 불타고 있지. 강지훈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내 눈과 귀가 되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SJ그룹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졌소. 숙부인 강민석이 수십 년간 심어놓은 쥐새끼들이 곳곳에 밝혀있지. 나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다르지. 당신은 외부인이고 강민석과 박태준에게 복수할 이유가 있으니까 당신의 그 날카로운 분석력이 필요하오. 그들의 자금줄,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 주시오.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빚을 갚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경영권 분쟁에 뛰어드는 것이었다. 민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선다면 박태준은 영원히 그녀를 비웃으며 호의호식할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잠들어 있던 능력을 깨달았다. 박태준을 만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잊고 지냈던 날카로운 지성과 승부욕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좋아요. 유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지훈의 것만큼이나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복수, 그리고 내 딸의 완벽한 안전. 그 두 가지를 보장해준다면 당신의 칼이 되어주겠어요. 하지만 나도 조건이 있어요. 말하시오. 박태준, 그 인간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줘야 해요. 단순한 해고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해요. 내 명의로 사기를 치고 나를 이 지옥에 밀어넣은 대가를. 강지훈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어차피 내 숙부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거요. 기꺼이 받아들이지.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당장 이 아파트에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외부인은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그는 전화를 끊고 유진에게 말했다. 민지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역시 내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들로 교체하겠소. 당신은 오직 일에만 집중하면 돼. 몇 시간 뒤 아파트는 완벽한 요새로 변했다. 보안 요원들이 24시간 외곽을 감시했. 모든 창문에는 특수방탄 필름이 시공되었다. 강지훈은 유진에게 암호화된 보안 태블릿 하나를 건넸다. 이건 SJ그룹 내부망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 서버요. 나는 강민석 부회장과 박태준이 관리하는 모든 자회사와 협력업체의 자료를 이쪽으로 넘기겠소. 당신의 임무는 그들의 비자금을 찾아내는 거요. 유진은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잠자던 뇌세포를 깨웠. 화면에는 수백 개의 폴더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SJ그룹의 거대한 내부 데이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던 무력한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벌 총수의 가장 비밀스러운 파트너이자 적의 심장을 겨누는 분석가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민지가 잠든 방을 한번 돌아보고는 곧바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강지훈은 그런 유진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절망에 빠진 피해자에서 순식간에 날카로운 전략가로 변모하는 모습. 그는 자신이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동맹을 얻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날부터 유진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민지가 잠든 밤이 그녀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태블릿에 매달렸다. 커피와 간단한 식사로 연명하며 수만 개의 숫자와 데이터 속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분석 능력은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몇 년간의 고통이 그녀의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놓았다. 그녀는 강지훈이 넘겨준 자료들이 정리된 자료임을 금방 눈치챘다. 강지훈 역시
그녀를 완벽히 믿지 못하고 강민석과 관련된 특정 부분만 걸러서 넘긴 것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유진이 며칠 만에 강지훈에게 말했다. 이건 강민석이 보여주고 싶은 쓰레기통일 뿐이에요. 진짜 비자금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요? 강지훈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자신의 정보력을 의심하는 듯 들렸기 때문이었다. 강민석 같은 노련한 뱀은 절대 한 바구니에 모든 걸 담지 않아요. 특히 박태준처럼 믿을 수 없는 자에게는요. 유진은 화면에 SJ건설의 자회사인 SJDC의 조직도를 띄웠다. 박태준이 재무팀장으로 있는 곳이었다. 박태준은 지금 SJDC의 재무를 총괄하고 있죠. 강 부회장의 가장 더러운 돈을 만지는 핵심 인물이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이 장부를 보세요. 너무 깨끗해요. 마치 나를 잡아가시오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유진의 손가락이 맹렬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박태준, 그 인간은 탐욕스럽지만 멍청하지는 않아요. 그는 강민석의 돈을 만지면서 동시에 자신의 뒷주머니도 챙기고 있을 거예요. 강민석도 그걸 알고 있겠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쥔 채 아슬아슬한 공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SJDC의 수많은 하청업체 리스트를 스크롤했다. 강민석의 비자금은 이 하청업체들 속에 숨어 있어요. 하지만 박태준의 비자금은 유진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SJ그룹의 복지재단 운영 내역이었다. 이쪽을 봐야 해요. 박태준은 과시욕이 강해요. 자신이 이 정도 거물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는 분명 강민석의 비자금과는 별개로 자신의 몫을 챙기고 있을 겁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분석에 소름이 돋았다. 유진은 단순한 재무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범죄자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박태준과 살아본 경험이 그 어떤 재무 지식보다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었다. 찾았어요. 유진이 마침내 한 파일을 열었다. SJDC가 최근 3개월간 집중적으로 자재를 공급받은 테라파트너스라는 신생업체였다. 그리고 동시에 SJ복지재단이 이 테라파트너스에 거액의 지정 기부금을 보낸 내역이 발견되었다. 건설 자회사가 신생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룹복지재단은 그 업체에 기부를 한다. 완벽한 자금 세탁 루트죠. 유진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박태준이 강민석의 눈을 속이고 양쪽에서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겁니다. 강민석은 건설 비자금을, 박태준은 재단 기부금을. 강지훈의 눈이 빛났다. 보고받은 적 없는 회사요. 당연하죠. 이건 박태준 개인의 비리니까 강민석을 잡기 위한 미끼로 아주 유용할 겁니다. 유진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리고 있었다. 강지훈은 유진이 단 며칠 만에 찾아낸 증거의 편린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최고 재무팀도 몇 달간 찾아내지 못한 것을 이 여자는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계속하시오. 강지훈이 말했다. 박태준과 강민석을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증거를 찾아내시오. 그때까지 당신과 당신 딸은 내가 완벽하게 지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계약이 성립되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싱글맘과 가족에게 배신당한 재벌 총수, 복수와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가장 위험한 동맹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유진은 다시 숫자 속으로 파고들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유진이 테라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를 파고든 지 일주일이 지났. 그녀는 낮에는 민지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밤이 되면 숫자로 가득 찬 전쟁터의 지휘관으로 변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의 계약서, 세금 계산서, 그리고 복지재단의 기부금 흐름을 대조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완벽한 지원을 제공했다. 그녀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는 30분 이내에 보안 태블릿으로 전송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계약을 지휘하면서도 동시에 유진이 보낸 분석 보고서를 실시간으로 검토했다. 마침내 유진은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테라파트너스는 박태준이 만든 완벽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하지만 그는 교묘했다. 강민석 부회장의 비자금과는 별개로 그는 자신만의 탈출구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SJDC가 테라파트너스에 지급한 자재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다시 복지재단에 기부금 형식으로 세탁했다. 그리고 그 돈은
복지재단의 이름으로 해외 장학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스위스의 한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계좌의 실소 유주가 박태준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모든 자금 이체를 승인한 디지털 서명은 박태준의 것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었다. 강민석을 잡기엔 부족해요. 유진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박태준 개인의 비리예요. 이걸 터뜨리면 박태준은 꼬리 자르기를 당하겠죠. 강민석은 유능한 부하 하나 잃은 여루쌤 치고 빠져나갈 겁니다. 강지훈은 그녀의 분석에 동의했다. 그렇다면 놈들을 흔들어야겠군. 뱀굴을 건드려서 뱀 스스로가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 말이죠? 강지훈은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냉정한 결단이 스쳤다. 이번 주말 SJ재단 연례자선 갈라가 있어. 그룹의 모든 임원과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지. 원래대로라면 숙부가 주관하는 행사지만 올해는 내가 직접 참석할 거야. 당신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강민석은 긴장하겠군요. 유진이 말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강지훈이 유진을 돌아보았다. 당신도 함께 가야겠소.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내 저를요. 왜? 그녀는 자신들의 관계가 철저한 비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가 노출되는 것은 강지훈에게도 치명적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결혼 사실을 철저히 숨겨왔소. 숙부는 내가 유언장 조건을 맞추지 못할 거라 확신하고 나를 무능한 조카로만 보고 있지. 하지만 그가 가장 신이 많은 박태준이 내가 숨겨둔 아내와 함께 나타난다면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박태준은 패닉에 빠질 거요. 자신이 심어둔 폭탄이 불발되고 오히려 내 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겠지. 그리고 그 공포는 강민석에게 그대로 전염될 거요.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유진을 적진 한가운데로 던져놓는 일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두렵지 않았다. 박태준, 그 남자의 절망하는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좋아요. 가겠어요? 갈라가 열리는 당일 저녁, 강지훈이 보낸 스타일리스트 팀이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들은 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시켰다. 짙은 남색의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단아하면서도 강인한 분위기를 극대화했고 목에는 그녀의 평생 수입을 합쳐도 만져볼 수 없을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렸다. 유진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비제 쪼들려 절망하던 싱글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차갑고 이성적인 눈빛, 붓게 닫힌 입술.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유능한 분석가, 그리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진 현재의 엄마가 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유진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그 안에서 타오르는 차가운 불꽃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른 파트너를 선택했음을 확신했다. 준비됐소. 그가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준비됐어요. 서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이 샴페인을 들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SJ그룹의 실세. 강민석 부회장이 무대 중앙에서 특유의 인자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바로 뒤, 그림자처럼 붙어서 위세를 과시하는 남자, 박태준이 있었다. 박태준은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반지하 방위 도박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최고 재열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곧 서유진과 강지훈이 파멸하고 자신이 강민석의 오른팔로 더 높이 올라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때 연 회장의 거대한 정문이 열렸다.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SJ그룹의 젊은 총수 강지훈 대표이사가 들어서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리고 곧 그들의 시선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한 번도 사석에 여자를 동반한 적 없던 그가 낯선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두른 채 입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태준은 저 멀리서 보이는 인형에 미간을 찌푸렸다. 강지훈이 여자를 데려왔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저 총수 노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강지훈과 유진은 레드카펫을 밟듯
천천히 인파를 가르며 중앙을 향해 걸어왔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민석 부회장 역시 예상치 못한 조카의 등장에 그리고 그의 파트너의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박태준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기다렸다. 강지훈이 멈춰선 것은 강민석과 박태준, 바로 코앞이었다. 숙부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허허, 지훈이 네가 웬일이냐. 이런 자리에. 옆에 계신 분은 강민석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때였다. 박태준의 시선이 마침내 강지훈의 옆에 선 여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서유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빚에 쪼들려 당장이라도 무너져야 할 그의 전처. 자신이 직접 김 실장에게 팔아넘긴 절망에 빠진 그 여자가 어떻게 강지훈의 파트너가 되어 이런 자리에 서 있단 말인가. 유진은 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경멸과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마치 길거리의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지나쳐 강민석에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회장님, 강지훈 씨 아내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강지훈 씨 아내. 그 말이 박태준의 귓가에 대모처럼 밝혔다. 그는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이 뒤틀렸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강지훈을 무너뜨리기 위해 던진 카드가 오히려 강지훈의 손에 들린 가장 날카로운 조커가 되어 돌아왔다. 강민석 부회장의 인자하던 미소가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박태준의 창백한 얼굴과 서유진의 당당한 태도를 번갈아 보았다. 노련한 그는 즉시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아내라니. 강민석이 낮게 읊조렸다. 강지훈은 유진의 허리를 더욱 단단히 감쌌다. 유언장 조건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숙부님. 그는 박태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얼어붙은 강민석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다. 유진은 창백하게 질린 박태준을 향해 아주 희미하고도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버림받은 싱글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벌 총수의 아내이자 그의 복수를 실행할 칼날이었다.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적들은 혼란에 빠졌다. 연회장을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에 오르기까지 유진과 지훈 사이에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아슬아슬한 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메웠다. 유진은 방금 전 자신의 경멸 어린 미소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박태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등줄기가 서늘했다. 뱀의 꼬리를 밟았을 뿐 머리를 자른 것은 아니었다. 차가 보아니 철저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지훈이 먼저 차에서 내리며 턱시도 재킷을 풀었다. 훌륭했어. 서유진 씨.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가웠지만 희미한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그 표정. 유진이 차에서 내리며 중얼거렸다. 박태준은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코너에 몰리면 무슨 짓이든 하는 인간이에요. 알고 있어. 지훈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가 발악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예요. 그는 이제 강민석 부회장에게 쓸모없는 카드가 아니라 위험한 폭탄이 되었으니 유진의 예언은 정확했다. 그날 밤 강민석 부회장의 저택에서는 집기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민석은 박태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속여 절박한 싱글맘이라고. 그런데 강지훈의 아내 노회한 재벌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다. 박태준은 바닥에 쓰러진 채 입술에 피를 닦았다. 공포가 그의 전신을 지배했다. 부회장님,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분명히 김 실장에게 처리하라고. 그 여자가 어떻게 강지훈과 변명 따위 집어치워. 강민석이 소리쳤다. 내 놈의 무능함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강지훈, 그 교활한 놈이 내내 나를 속이고 유언장 조건을 채운 거다. 네. 전철을 이용해서 박태준은
이대로 버려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강민석에게 버림받는 순간 그는 강지훈의 보복과 자신이 횡령한 비자금 문제로 끝장이었다. 그에게는 이 상황을 뒤집을 카드가 필요했다. 유진을 무너뜨릴 카드. 그는 비굴하게 강민석의 발치에 매달렸다. 부회장님,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서유진, 그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제가 압니다. 며칠 뒤 유진은 낮잠에서 깬 민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때 현관의 인터폰이 울렸다. 보안요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법원 집행관의 방문이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민지를 베이비시터에게 맡기고 현관으로 나갔다. 문틈으로 건네받은 것은 차가운 법원 서류 한 통이었다. 친권자 지위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이름은 박태준이었다. 유진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소장의 내용은 가증스럽기 짝이 없었다. 박태준은 자신이 도박 빚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유진의 과소비와 도박으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서유진이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관계, 강지훈과의 계약 결혼을 암시했다를 통해 빚을 갚았으며 그런 여자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민지를, 내 딸을 빼앗겠다고. 유진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연회장에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빚쟁이들이 민지를 들먹이며 협박하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녀의 가장 깊은 공포를 박태준은 정확히 건드린 것이었다. 그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 마침 귀가한 강지훈이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와 창백한 얼굴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 인간이 민지를 건드렸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난 역시 그 인간을 벗어날 수 없어.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유진의 손에서 소장을 빼앗아 들었다. 그의 눈은 소장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내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일그러졌다. 그는 유진 앞에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서유진 씨, 정신 차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건 협박이 아니오. 이건 그놈의 마지막 발악이오. 당신의 약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거라고. 그는 즉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최 비서, 지금 당장 SJ 법무팀 전체 소집해.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및 양육권 전문 변호사도 알아봐. 내 아내의 소송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박태준이라는 인간을 사회에서 매장시킬 준비를 해. 강지훈은 전화를 끊고 다시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민지를 원하지 않아. 그는 돈과 자신의 안전을 원할 뿐이요. 이건 당신을 흔들어 나를 협박하려는 심리전이야. 그의 확신의 참말은 혼돈에 빠진 유진의 이성을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차올랐다. 그래요. 심리전. 박태준은 절대 민지를 데려갈 수 없어. 내가 약속하지. 강지훈의 약속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 그것은 SJ그룹 총수의 힘이 실린 철저한 보증이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 그 인간이 더러운 수를 썼으니 나도 반격해야겠군요. 그녀는 보안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변호사들에게 이것부터 넘겨요. 그녀는 지난 3년간 박태준이 민지를 어떻게 방치했는지 그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 단 한 푼의 양육비도 보내지 않은 은행 기록, 빚쟁이들의 협박 전화, 녹음 파일, 박태준이 도박장에서 찍힌 사진들. 강지훈의 법무팀은 즉각 움직였다. 그들은 박태준이 제출한 소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증명할 자료들을 쌓아 올렸다. 동시에 박태준이 유진의 명의로 사채를 쓴 기록,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한 내역까지 역으로 추적했다. 박태준은 SJ 법무팀의 철벽 같은 방어에 당황했다. 양육권 소송은 지지부진했다. 그는 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강민석의 돈을 받아 움직이는 더러운 가십 전문 기자에게 접촉했다. 며칠 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자극적인 기사가 터져나왔다. 단독 SJ그룹
강지훈 총수의 미스터리한 아내, 과거 거액의 도박빚 논란, 전 남편, 아이 구하기 위한 소송 눈물. 기사는 교묘하게 박태준을 피해자로, 유진을 돈에 팔려간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갔다. SJ그룹 주가가 소폭 하락했다. 이 사회가 술렁였다. 강민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긴급 임원회의에서 강지훈을 압박했다. 자네, 아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룹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유진은 기사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강지훈의 법무팀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 기사, 오히려 잘 됐네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모님, 박태준이 스스로 언론에 나왔으니 이제 우리도 반격할 명분이 생겼어요. 유진은 자신의 보안 태블릿을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테라 파트너스와 관련된 모든 횡령 증거가 담겨 있었다. 양육권 소송 법정에서 이걸 터뜨릴 거예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이건 맞아요. 박태준은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다. 그는 나를 부도덕한 여자로 만들려 했지만 나는 그를 횡령범, 범죄자로 만들 거예요. 어디? 법원이 도박꾼의 횡령범인 인간에게 아이를 맡길지 두고 보죠. 박태준의 심리전은 완벽한 자충수가 되었다. 그는 유진을 공격하려다 오히려 유진에게 자신의 모든 비리를 법정에 제출할 명분을 줘버린 것이었다. 유진은 자신의 가장 큰 공포와 정면으로 마주했고 강지훈이라는 강력한 방패 뒤에서 자신의 날카로운 칼날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양육권 소송 첫 변론 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박태준 측 변호사는 연일 언론을 이용해 눈물의 부성애를 연기하며 유진을 비도덕적인 어머니로 몰아갔다. 여론은 빚 많은 전처가 재벌을 만나 신분 상승을 이뤘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열광했다. 하지만 유진의 아파트, 임시작전실이 된 서재의 분위기는 침착함을 넘어 냉혹하기까지 했다. 유진과 강지훈, 그리고 SJ 법무팀 최고 변호사들이 태블릿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방어할 생각이 없었다. 이게 테라파트너스 관련 횡령 증거입니다. 유진이 태블릿 화면에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띄웠다. 박태준은 SJDC의 자재대금을 부풀려 이 유령 회사로 빼돌렸고 동시에 복지재단의 기부금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사모님, 이건 양육권 소송과는 별개의 형사사건입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는 순간 하장이 엄청날 겁니다. 알아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걸 지금 터뜨리면 박태준은 꼬리일 뿐이에요. 강민석 부회장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잡아떼겠죠. 우리는 박태준이 아니라 강민석을 잡아야 해요. 강지훈이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입을 열었다. 덫을 놓자는 거군. 맞아요. 유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태준은 지금 강민석의 비호 아래서 자신만만하죠. 하지만 강민석이 박태준을 믿을 수 없는 쥐새끼라고 생각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강민석은 의심이 많고 잔인한 사람이죠. 그는 절대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곁에 두지 않아요. 그들의 계획은 박태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박태준을 미끼로 강민석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었다. 박태준의 횡령 증거, 그 중에서도 강민석의 비자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로지 박태준 개인의 스위스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용만 따로 정리했다. 강지훈은 자신의 비서실 라인을 통하지 않고 그룹 내 감사팀에 근무하는 자신의 사람을 움직였다. 며칠 뒤 강민석 부회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 익명의 내부 고발 서류가 한 통 배달되었다. 거기에는 박태준이 복지재단 기부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정황 증거가 담겨 있었다. 강민석은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관자놀이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 있었다. 그는 박태준이 SJDC를 통해 자신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알았지만 감히 자신 몰래 별도의 주머니를 차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경노했다. 박태준이 가십 기사를 터뜨려 강지훈을 압박한 것은 영리한 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독단적인 행동이었다.
강민석은 자신이 키우던 개가 이제 주인을 물려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박 팀장. 강민석이 인터폰으로 박태준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인자했지만 그 이면의 살기를 박태준은 눈치채지 못했다. 박태준은 의기양양하게 부회장실로 들어섰다. 그는 자신의 언론 플레이가 성공했다고 믿고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부회장님, 수고했네. 강지훈 그놈이 제법 곤란해졌더군. 강민석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 한 뭉치를 그에게 던졌다. 그런데 박 팀장, 테라파트노스는 뭔가. 박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그것은 부회장님께서 지시하신, 내가 지시한 일. 강민석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내가 스위스 계좌로 돈을 빼돌리라고 지시했던가? 내가 복지재단 돈에 손을 대라고 했던가? 박 팀장. 마지막 외침은 천둥과도 같았다. 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강민석이 어떻게 알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부회장님 오해십니다. 그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닥치게 강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의 그 만일의 사태가 지금 내 목을 조르고 있어. 자네 전처 하나 처리 못해서 강지훈에게 빌미를 주더니 이제는 내 뒤에서 횡령까지 해. 박태준은 자신이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아닙니다. 부회장님. 저는 부회장님을 위해서. 됐네. 강민석은 그를 냉정하게 잘랐다. 그는 다시 인자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박 팀장. 자네가 실수를 했지만 아직 기회는 있네. 자네의 능력이 필요해. 강민석은 박태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를 내밀었다. 동남아시아 신규 리조트 개발 건일세.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지. 자네가 이건을 성공시키면 이번 실수는 묻어주겠네. 자네가 직접 가서 모든 계약을 마무리하게. 박태준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는 다급하게 서류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목숨을 걸고 성공시키겠습니다. 박태준이 사무실을 나가자 강민석은 즉시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남아 리조트 건. 당장 중단 준비하게. 그리고 박태준 팀장이 모든 계약을 주도했다는 증거. 확실하게 남겨둬. 자금 사고가 터지면 모든 책임은 박 팀장이 지는 걸로.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 리조트 사업은 이미 현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거대한 부실 덩어리였다. 강민석은 박태준을 그곳으로 보내 모든 비자금 횡령과 사업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꼬리를 자를 생각이었다. 박태준은 며칠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동남아 리조트 사업 서류를 검토하다가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비록 사기꾼이었지만 재무에는 밝았다. 서류 곳곳에 숨겨진 독소 조항들, 비정상적인 자금 인출 계획. 이것은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조작된 실패였다. 속았다. 박태준은 중얼거렸다. 강민석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회장에서 유진을 만났을 때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강지훈은 법으로 그를 상대하려 하지만 강민석은 그를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양쪽에서 조여오는 덫에 갇힌 쥐신새가 되었다. 강민석에게 버림받는 순간 그는 횡령죄로 감옥에 갈 터였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박태준의 눈에 광기가 어렸다. 내가 무너지면 강민석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그는 결심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강민석의 지시로 관리했던 모든 비자금 장부, 불법 로비 내역, 차명 계좌 리스트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유일한 보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강지훈의 보안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당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태준이 기밀 서류에 접근하는 로그 기록을 보고받았다. 강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군. 유진은 서재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박태준이 강민석의 진짜 장부를 손에 넣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게 자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겠죠. 그 장부는 박태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증거가 될 거요.
강지훈이 말했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강민석은 박태준을 제거하려 움직였고 박태준은 살아남기 위해 강민석을 배신할 증거를 모았다. 두 악당은 유진과 강지훈이 설계한 시나리오 위에서 정확하게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무대뿐이었다. SJ그룹 본사 4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창밖은 마치 유진이 절망의 나락에 빠졌던 그날처럼 거센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그보다 더 차가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강지훈은 테이블 상석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했지만 붓게 담은 입술에서 결전의 의지가 느껴졌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유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별도의 대기실에서 자신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가 소집된 명분은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 안건이었다. 강민석 부회장이 소집한 사실상의 쿠데타 시도였다. 일사들이 모두 착석하자 강민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비통하고 우려에 가득 찬 표정을 연기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호소력이 짙었다. 오늘 제가 이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은 우리 SJ그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강민석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최근 박태준이 살포한 유진의 과거를 비난하는 가십 기사들이었다. 강지훈 대표, 저는 조카인 지훈이가 그룹을 잘 이끌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그룹 총수의 현주소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도박빚에 시달리던 정체불명의 여자와 비밀 결혼을 하더니 이제는 그 여자의 전 남편과 추잡한 양육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대외 이미지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강민석의 편에 선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듯 혀를 찼.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라는 선대회장님의 유언을 이런 식으로 더럽혀서야 되겠습니까? 총수의 사생활이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강지훈 대표의 판단력은 심각하게 흐려졌습니다. 이에 강지훈 대표이사의 직무 정지 및 해임안을 긴급 발의합니다. 강민석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강지훈이 사생활 스캔들로 인해 유원장 조건을 위배했다고 몰아붙이며 그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 박태준은 검은색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출국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는 강민석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그는 동남아 리조트건으로 해외 출장을 간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도주였다. 강민석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이 자료를 들고 해외로 도피해 새로운 삶을 살 계획이었다. 강민석이 자신을 건드린다면 이 자료를 터뜨려 동기어진할 생각이었다. 서유진, 강지훈, 강민석, 다 끝이야. 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게이트를 통과하려던 순간이었다. 박태준 씨, 낮고 단호한 목소리에 그의 심장이 멎었다. 그를 막아선 것은 공항 경찰이나 보안 요원이 아니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횡령, 배임, 업무상 기밀 유출 및 해외 도피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꺾고 서류 가방을 빼앗았. 안 돼. 이건호와 박태준은 발악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의 유일한 보험이었던 가방은 즉시 검찰의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다시 SJ그룹 이사회 회의실. 강민석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자, 이사님들, 이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강지훈 대표, 마지막으로 할 말이라도 있어.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숙부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숙부님, 제 아내 문제로 그룹에 심려를 끼친 점 유감입니다. 그는 강민석의 미소가 더 짙어지는 것을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심려의 본질은 숙부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강지훈은 회의실 문을 향해 손짓했다. 제 아내에 대한 의혹은
제 아내가 직접 해명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리고 그룹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도 말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서유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연회장에서 입었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닌 날카로운 지성이 돋보이는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보안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강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이사들은 재벌 총수의 아내가 직접 이사회에 등판한 초유의 사태에 경악했다. 강지훈 대표이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진은 강지훈에게서 위임받은 의결권 위임장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유진은 태블릿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강민석 부회장님께서 제 과거 도박빚 문제를 거론하셨지요. 맞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남긴 빚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박태준이었다. 그리고 그 빚을 만든 장본인이자 저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바로 강민석 부회장님의 최측근인 박태준 재무팀장입니다. 이사들이 경악했다. 이게 무슨... 박태준은 부회장님의 지시를 받고 저를 약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강지훈 대표님께 의도적으로 접근시켰습니다. 제가 대표님의 정체를 알게 되면 돈을 뜯어낼 거라 계산했겠죠. 강민석이 책상을 내리쳤. 거짓말 저 여자가 지금 어디서 감히 음해를 박태준 개인의 비리를 왜 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요. 개인의 비리요. 유진이 차갑게 웃었다. 좋습니다. 그럼 박태준 개인의 비리부터 보시죠. 스크린이 바뀌었다. 테라 파트너스의 자금 흐름도, 복지재단의 위장 기부 내역, 그리고 스위스 비밀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횡령 내역이 낱낱이 펼쳐졌다. 이것이 부회장님께서 그토록 신임하시던 박태준 팀장의 실체입니다.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죠. 강민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멍청한 놈. 역시 내 뒤에서 딴짓을 하고 있었군. 그는 즉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 당장 박태준 그놈을 체포하게. 저런 파렴치한 자가 내 밑에 있었다. 이 강 대표, 자네도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한 건가? 그는 이 모든 것을 박태준의 단독 범행으로 몰아가며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 이사들 역시 박태준 한 명을 희생양 삼아 사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바로 그때 유진이 말했다. 부회장님,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습니다. 박태준 씨는 이미 체포되었으니까요. 강민석의 표정이 다시 얼어붙었다. 바로 30분 전 인천공항에서 해외 도피 직전에 검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유진은 다음 화면을 띄웠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박태준이 체포되는 순간의 공항 CCTV 화면, 그리고 그가 압수당한 서류 가방의 내용물이었다. 박태준은 부회장님께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실 것을 알고 보험을 챙겨 달아나려 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되었다. 그것은 강민석의 필체가 선명한 비밀 장부였다. SJDC를 포함한 수십 개의 자회사에서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차명 계좌, 강민석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범죄의 탑이었다. 이건 조작이야. 강민석이 절규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유진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박태준이 강민석의 지시를 받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박태준이 자신의 보험용으로 녹음해둔 것이었다. 부회장님, 이 돈은 확실하게 처리했습니다. 강민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석은 자신이 던진 덫에 자신이 걸려든 꼴이 되었다. 그가 박태준을 버리려 하자 박태준이 모아둔 증거가 유진과 강지훈의 손에 들어와 그의 목을 겨눈 칼이 되었다. 강지훈, 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숙부님, 당신은 SJ그룹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범죄 왕국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닥쳐왔다. 강지훈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강민석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건화, 내가 누군 줄 알고. 지훈아, 네가 감히 나를. 강민석은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이사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 회의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강지우는 회의실 상석에 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서유진이 당당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그들의 승리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강민석 부회장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고 이사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압도적인 정적만이 남았다. 이사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이제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선 두 사람, 강지훈과 서유진에게 고정되었다. 강지훈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상석에 서 있었다. 그는 남아있는 이사들을 향해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로 SJ그룹은 과거의 부패를 끊고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룹 쇄신안은 내일 오전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죠. 그의 선언은 통보였고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이사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 유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가늘게 숨을 내쉬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강지훈은 유진에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흘렀다. 그들은 계약으로 묶인 파트너였고 공동의 적을 무너뜨린 전우였다. 수고했어. 그가 내민 손은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처럼 차갑지 않았다. 유진은 그 손을 마주 잡았다. 단단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SJ그룹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강민석 부회장과 박태준의 체포, 수천억 원대 비자금 게이트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하지만 여론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강지훈 대표가 그룹 내부의 적폐를 스스로 도려냈다는 사실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강지훈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숙부의 범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동시에 전면적인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유진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것은 강지훈이 그녀와 민지를 세간의 호기심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배려였다. 시간이 흘렀다. 폭풍 같던 몇 달이 지나고 법원의 판결은 빠르고 단호하게 내려졌다. 박태준은 SJDC에서의 횡령 및 배임 혐의뿐만 아니라 서유진의 명의를 도용해 사기를 저지르고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모든 과거의 범죄가 병합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유진을 향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히 삭제된 과거일 뿐이었다. 강민석 부회장 역시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SJ그룹을 수십 년간 좀먹던 거대한 악의 축이 마침내 무너졌다. 박태준이 남긴 모든 빚은 강지훈의 법무팀에 의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유진은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쫓기는 싱글맘이 아니었다. 유진과 민지는 더 이상 보안이 철저한 임시 아파트에 머물지 않았다. 강지훈은 그룹이 안정화되자마자 두 사람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본가 펜트하우스로 옮겼다. 명분은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보호였지만 두 사람 모두 그곳이 단순한 명분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 유진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민지를 그쪽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에 2번, 무슨 일이 있어도 민지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아이를 싫어하는 줄 알았던 그는 사실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었다. 그는 민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조용한 공원을 산책했다. 차갑기만 하던 재벌 총수의 얼굴에 민지를 보며 짓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낯선 감정에 휩싸였다. 유진 역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비밀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SJ그룹에 신설된 경영혁신 TF의 비공식 고문으로 활동하며 강민석이 남긴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을 도왔다.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그룹의 재무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가을밤이었다. 민지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유진은 서재에서 다음 분기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지훈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아직 일하고 있었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익숙한 다정함이 묻어났다. 마무리 단계예요. 유진이 모니터에서 눈을 뗐다. 강지우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지 않고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유진은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보았다. 그녀가 절망 속에서 서명했던 그들의 첫 번째 계약 결혼 서류였다. 모든 것이 끝났어. 강지훈이 말했다. 강민석도, 박태준도 사라졌지. 당신의 빚도, 내 경영권 문제도 해결됐어. 이 계약은 이제 효력을 다했지. 유진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뭉쳤고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흩어지는 것이 당연했다. 그녀는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와 민지는, 강지우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더니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서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각나 휴지통으로 던져졌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사기였소. 강지훈이 말했다. 당신도 나도 속았지. 그러니 이따위 종이로 우리의 관계를 정의할 수는 없어. 유진은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찢어진 계약서 대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유진은 숨을 멈췄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믿어본 적이 없어. 강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유진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 가족조차 나를 배신했으니까 나는 당신을 내 방패로 이용하려 했소. 하지만 당신은 내 방패가